새벽 공기가 차갑게 깔려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옅은 안개가 흘러내리고 까마귀 몇 마리가 묘지 주변을 맴돌았어요. 박노인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평소처럼 조용해야 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 묘가 파헤쳐졌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묘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흙더미 위엔 진돗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키우던 개 백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짐승이 냄새를 맡고 파헤친 거라 생각했지만 발자국의 방향은 묘 안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손자 박진우는 그날 오후 도시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낯익은 산자락 아래 무너진 묘를 바라보며 그는 숨을 삼켰어요. 흙더미 사이로 녹슨 금속 상자가 삐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자는 묘의 정중앙 시신이 있었어야 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진우는 경찰을 불렀지만 마을 이장 최경식이 먼저 달려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히 떠들지 말게. 노인네 편히 가게 냅두자고. 그 말에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백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고요를 찢는 낮고 긴 울음이었죠. 그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두는 묘 쪽을 향해 서 있었고 그 발밑엔 다시 파헤쳐진 흔적이 생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흙 속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표면에는 녹이 슬었지만 자물쇠는 아직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 구멍은 특이한 구조로 열쇠 없이 열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두는 꼬리를 내리고 진우 뒤를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집안 거실에 상자를 올려두자 백두는 앞발로 상자를 툭툭 건드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진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냄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개가 그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진우는 상자 옆에 앉아 오랜 시간 그 표면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기호 같기도 하고 누군가 급히 새긴 글씨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문양을 더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대체 뭐예요? 그 순간 백두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묘 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누군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우는 숨을 고르며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덤 속엔 시신이 아닌 비밀이 묻혀 있었다. 박진우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읍내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상자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철물점 주인에게 절단기를 빌려 돌아온 그는 묘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물쇠는 녹이 슬었지만 쉽게 열릴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절단기를 켰습니다. 쇠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공기엔 금속 냄새가 퍼졌습니다. 잠시 후 자물쇠가 끊어지는 짤깍 소리가 울렸습니다. 상자 뚜껑이 느릿하게 열리며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내부에는 오래된 천 조각, 아이 신발 한 짝,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에는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고 신발의 바닥에는 희미하게 1974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손끝으로 천을 집어들었지만 곧바로 손을 떼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오래된 피 냄새처럼 매캐하고 묵직했죠. 그는 곧장 아버지 박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상자의 내용물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우는 그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회관 앞에선 노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놈이 상자를 열었대. 이제 어쩌려고.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3명의 마을 남자가 진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장 최경식이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다시 묘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진우에게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에는 묘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진우는 상자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눅눅했고 글씨는 마치 암호처럼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점과 선, 기호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복원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희미한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속죄의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 진우는 화면을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백두는 그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상자 주위를 돌았습니다. 개의 눈빛은 어두웠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수첩을 닫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새벽 창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발소리가 흙 위에서 미묘하게 스쳤습니다. 백두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 지저댔지만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커튼을 젖히며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우는 상자 속 신발과 수첩 사진을 들고 읍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담당 형사에게 실종 아동 사건 기록을 요청했어요. 형사는 잠시 전산을 뒤지더니 기록이 오래되어 폐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은퇴 경찰 출신 보조관이 그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사건 박노인이 직접 맡았었지요. 진우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곧장 마을로 돌아와 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몇몇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들쑤시지 말라고 했잖아. 이젠 우리도 늙었어. 그냥 잊어. 문틈 사이로 희미한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진우가 문을 밀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말을 멈췄습니다. 이장 최경식이 느릿하게 일어나며 서류 뭉치를 뒤로 감췄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담했고 눈빛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 일이 아니야. 그가 말없이 걸어나가자 다른 노인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남은 건 싸늘한 공기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진우의 어깨를 누군가 살짝 붙잡았습니다. 이정숙 고모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수첩의 열쇠,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장롱 위 유리암 속엔 노인이 평소 차던 회중시계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뚜껑을 열어 시계판 뒤를 조심스럽게 들춰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경찰 문양이 새겨진 열쇠였죠. 그 순간 백두가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두가 향한 곳은 마을회관 뒤편의 오래된 나무 아래였습니다. 개는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고 흙 속에서 희미한 뼈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진우는 숨을 삼키며 땅을 더 파냈습니다.
그것은 작고 희미한 인간의 손가락뼈였습니다. 흙과 함께 묻혀있던 헝겊 조각은 상자 속 천과 같은 재질이었죠. 백두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아 꼬리를 내렸습니다. 진우는 손가락뼈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아래에 무언가 썩은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그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알고도 입을 닫은 마을, 그게 진짜 공범이었구나. 박진우는 밤새 수첩에 암호를 해독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종이 위의 글자들을 확대하고 하나씩 맞춰보며 의미를 찾아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문장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법정 진술서처럼 구체적이고 날짜가 명시된 기록이었죠. 1974년 8월 14일. 체포 과정 중 아이가 숨을 멈췄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에는 이후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박노인은 시신을 묻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명한 이름들이 있었다. 이장 최경식 마을 보안 담당자, 그리고 2명의 주민 대표. 진우는 그 이름들을 바라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마을에서 존경받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표시된 지명을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새벽 안개 속 낡은 비탈길 끝에는 오래된 표지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을공원 조성 예정부지. 수첩의 날짜와 장소가 일치했습니다. 진우는 손전등을 비추며 흙을 살짝 파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한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그곳에는 녹슨 단추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 단추였습니다. 진우는 단추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숨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백두가 뒤에서 낮게 짖었습니다. 진우는 손전등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두는 여전히 땅을 파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개가 멈추길 기다렸지만 백두는 한참이나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직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만두게, 진우. 그건 모두를 망치게 될 거야. 이장 최경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진우는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모든 증거를 복사해 USB에 담고 기자에게 익명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묘한 공포 속에서도 확신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시간이 왔다.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에 50년 전 미제 실종 사건 재조사 착수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우가 익명으로 제보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었죠. 방송에서는 박노인의 이름과 마을 사진, 그리고 수첩의 일부 내용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진우의 마을로 몰려들었고 좁은 길목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긴장과 분노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장 최경식은 회관 앞에 서서 기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허위 보도입니다. 돌아가시오. 그러나 목소리 끝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눈을 피했고 일부는 문을 잠그고 집 안에 숨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진우의 집 앞에 몰려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조상의 무덤을 더럽혔어.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 수사팀은 노인의 묘를 다시 파헤쳤습니다. 흙 속에서 발견된 천 조각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그 천의 혈흔은 실종된 아이 김성태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을의 주요 인물 5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조사실 안에서 최경식은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녹음기에 또렷이 담겼습니다. 박노인은 사고로 아이를 죽였고 마을 어른들이 사건을 덮었다는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경찰서 앞에서 속보를 전하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을의 오랜 침묵은 깨졌습니다. 이정숙은 자신의 집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박노인에 잡힐 유서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그녀는 유서를 기자에게 건넸고 그 문장은 저녁 뉴스의 자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백두의 사진이 함께 비쳤습니다. 박노인의 진돗개, 사건의 단초를 연 유일한 증인. 그날 밤 백두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온 마을을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백두가 죄를 씻기 위해 떠난 것이라 말했습니다. 묘 위에는 바람이 불었고 흙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진우는 경찰 보고서를 들고 언덕 위에 섰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본 마을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져도 죄는 남는다. 며칠 후 마을은 낯선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떠나고 경찰의 차량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집들과 주름진 얼굴의 노인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읍내 검찰청에서는 마을 원로 5명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수사관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1974년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잠시의 침묵 끝에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땐 그게 옳은 줄 알았소. 진우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에 젖은 얼굴로 커피를 쥔 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한 사람씩 자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은폐, 허위 공문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 조작, 모두가 서명을 마치자 조사실 안은 깊은 한숨으로 채워졌습니다. 진우는 그 서명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며칠 뒤 실종된 아이의 누이 김순이가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60대가 된 그녀의 얼굴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람이 불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형이 잠들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뒤로 백두의 발자국이 남아있던 자리는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묘 옆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 고모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 갑작스런 고혈압 발작이 찾아온 것이었죠.
진우는 병실을 찾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다 끝났구나. 다행이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진우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당에는 텅 빈 계집이 있었고 그 위엔 백두의 낡은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백두야, 너도 고생 많았어.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논에는 봄비가 내리고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어딘가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도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었다는 것을요. 박진우는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서 기다리는 일자리와 사람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마음은 묘 앞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언덕을 비출 때마다 그는 묘비 앞에서 긴 시간 서 있었습니다. 새로 세워진 기억 비석에는 굵은 글씨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그러나 속죄는 끝나지 않는다. 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 표면이 손끝에 닿자 묘하게 따뜻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백두의 낡은 목줄을 가방에서 꺼내 비석 옆 나뭇가지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희미한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목줄이 살짝 흔들렸고 금속고리가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진우는 노인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질문 용서는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묘비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고 논밭 사이로 안개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길을 내려오며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희미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듯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고 그 표지는 손의 온기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햇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누군가의 용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의 뒷모습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멀리 묘비 옆에서는 백두의 목줄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곁을 스쳐 지나간 듯한 따뜻한 기운이 언덕 위에 남았습니다.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해가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마을의 언덕엔 이끼가 끼고 잡초가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자 묘 언덕 위에 작고 붉은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송이의 진달래였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죠. 묘비 옆에는 낡은 목줄이 반쯤 흙에 묻혀 있었습니다. 금속 이름표에는 희미하게 백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봄 소풍을 나온 아이가 그 목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목줄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백두 이름표야. 아이의 외침은 골짜기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엔 나이 든 주민도 아이들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목줄과 진달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한 어르신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노인은 용서받지 못했지만 땅은 기억했구먼.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서울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 한 장이 펼쳐져 있었죠. 진돗개 백두, 묘비 옆에서 발견된 이름표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앞에는 도시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언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평안한 길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창밖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산 너머 묘비를 비추는 듯 따스하고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으로 드러난다.